두 분 혹시 대출 있으세요? 오. 좀 너무 훅 들어갔나요? 갚아주시게요? 네. 갚지는 못하고. 네. 빨리 갚아야죠, 저는. 예,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부러운 게 부모님은 항상 계좌에 플러스였는데 저는 항상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언제쯤 벗어날까? 수평은 맞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가계 전체 자산으로 보면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은 이 대출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금리, 이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리는 사실 다른 경제 지표보다도 더 저희 실생활과 연관이 많고 실물과 화폐와 금융을 다 연결해주는 제일 핵심적인 경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금리하면 옛날 그 고리대금 60만 원을 빌렸구만. 전통적으로 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정교적인 이유, 철학적인 이유에서도 대표적인 지성들이 다 이 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져서 현재가 갖고 있는 소비를 참게 하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그렇죠. 야,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연준 의장이 나와서 결국 한다는 말이 나도 모르겠다. 이거 수수께끼 같다. 아예 이 시대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아예 그렇게 칭하기도 해요. 그때 그 금리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는 박사님은 아세요? 아, 이제 저는 알죠. 뭐였어요? 금리가 요즘 너무 올라가지고 네. 저는 언제쯤 내 집 살 수 있나 걱정이에요. 금리하면 옛날 그 고리대금 막 이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오늘 그런 얘기들 나눌 거고요. 사실은 금리는 사실 다른 경제 지표보다도 더 저희 실생활과 연관이 많고 되게 중요한 제일 핵심적인 실물과 화폐와 금융을 다 연결해주는 제일 핵심적인 경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좀 더 주의해서 보시면 뭐 투자라든지 경제 전반을 읽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진짜 궁금한 주제였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서 걱정했거든요. 오늘 박사님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얘기 많이 하는데 금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개념일까요? 저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서 뭐 그런 것들 했었잖아요. 맞아요. 늘 저희가 떼면서 많이 나왔던 게 함무라비 법정 임금하면서도 나왔는데 그렇죠. 비슷하게 가셨어요. 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근데 함무라비 법전 나올 때 항상 나왔던 게 있어요. 옆에 뭐였죠? 모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얘기하면서 수메르인들 항상 쐐기 문자 얘기하면서 나왔는데요. 수메르인들이 마스라는 개념을 써요. 마스? 수메르, 마스. 뭐죠, 마스? 마스.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송아지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 이 마스는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박. 그러니까 생산력을 가지고 뭘 낳는다. 금리라는 것 자체가 화폐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낳는다라는 개념하고 이제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은행 얘기하면서 수메르인들 하면서 쐐기 문자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 금리하면 반드시 따라가지는 게 바로 이제 채권인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수메르인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걸로 확인이 되죠. 역사가 오래됐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리라는 것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거는 네네. 외국이지만 네네. 우리 문명에서도 좀 꽤 오랜 시간 그렇죠.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조선시대 금리하면 진짜 유명한 게 멍석말이 돈 안 갚으면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하고 뭐. 조선시대 얘기 나오고 이제 한국의 고전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돈 많은 양반들 혹은 뭐 이렇게 귀족들이 이렇게 고금리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양민들을 착취하는 예. 그런 모습들 많아서 금리에 대한 이미지들 대체로 좋지 않죠. 결국 근데 이제 그렇게 높은 고리대금 한 인간들은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퀴즈로 이 역사에 있는 고리대금에 대한 기록들 좀 살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고리대금에 대한 이제 고대 기록들 대체로 부정적인데요. 오늘 안경이 딱 그 사채업자 영화에 나오는 아, 그래요? 네. 악나라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런 자네가 60만 원을 빌렸구만. 200만 원으로 갚아? 딱 아주 비호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전에 나와 있는 우리 역사 속 기록에 있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첫 번째 성서인데요. 여기에는 성경이죠. 성경, 그렇죠. 캐톨릭에서 성서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구워주게 된다면 그에게 채권자 행사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맞아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꺼주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요. 어머, 아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물론. 출애굽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야, 근데 아니 물론 크리스찬인 걸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제작진들이 난리가 났다. 아니 성경을 거의 다 몇 번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닙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실 이 구약의 기록 때문에 중세에서 사실 기독교 문화에서는 금융업이 사실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류의 금융업들이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맞아요. 유대인들이 뭐 역사적으로 좀 이런 거를 돈 경제를 잘해가지고 그렇죠. 됐죠. 굉장히 그렇죠. 똑똑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박해도 받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네. 자, 두 번째, 코란입니다. 코란에서도 코란에서도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약간 좀 더 강압적인 느낌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로가 안 좋다고 정확하게 이제 찝어냈네요. 코란에서도. 그러게요. 예.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이자에 대한 것, 금융업에 대한 것들은 뒤에 이제 신교도라고 하죠. 캐톨릭과 기독교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칼뱅이라든지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되지면서 기독교인들도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로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코란은 너무 세게 불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서 지금도 사실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펀딩들은 이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슬람 펀드들은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리스를 하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성우 씨가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이슬람 자본들은 그런 식으로 금융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종교에 입각해가지고 그렇죠. 경제를 이렇게 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사실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슬람의 그런 영향들이 강한 국가가 돼버리는 바람에 금융업이 사실 많이 후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발언을 했네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동에서 사실 구약의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그 종교적인 이유라면 기독교 문명의 반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히브리 헬레니즘 문명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비슷한 소는 새끼를 낳지만 돈은 새끼를 낳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 이자라는 말이 마스, 송아지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다른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건 돈은 사실 생산성이 없다라고 이제 아예 단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거는 나쁜 짓이다. 이 돼지 돈자를 바꾸면 말은 또 달라지죠. 그렇죠. 좀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전통적으로 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뭐 철학적인 이유에서도 대표적인 지성들이 다 이 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져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세에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받는 것 그런 행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터부시했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 이자를 받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지금은 좀 사실 많이 안 하다할 수 있는데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중요한 행사죠. 혹은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 묘지에서는 매장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강력한 사회적인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엄격한데. 근데 사실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런 고리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사실 요 동양에 대해서 동양의 고리대업에 대해서는 또 지영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양의 고리대 역사에 대해서 저랑 같이 만나보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고리대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성행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이용한 건 생계 유지 이외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폐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주로 쌀이나 또 비단 같은 현물이 거래됐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빚을 지면 그에 대한 담보물은 인질, 즉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선 1년 이자율이 33.3%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자 제한법은 관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신정권 시기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고리대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뺏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자식과 아내를 팔아도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대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진 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에는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구휼 제도로 환곡이란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높은 이자가 붙으면서 고리대 수단으로 변질됐고 결국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땅을 버리고 유민이 되거나 산으로 들어가서 도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는 안타까운 역사, 고리대가 만들어낸 가슴 아픈 우리들의 역사였습니다. 동양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는 드는 거죠.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종교적인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지식인들도 다 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했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밝혔는데 계속해서 이 이자라는 것, 금융업, 금리는 역사 이래로 사라진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 인간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게 이렇게 잔존했을까라는 거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사실 그 행동경제학에서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또. 재미있는 실험을 해요.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구워 먹는 거요? 구워 먹는 마시멜로.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정말요? 네. 예전에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책으로도 이렇게 번역되고 해서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네. 기억 안 나세요? 그 책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책은 기억 얇은 책인데 네. 그것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사람들한테 읽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심플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행동자, 그다음에 계획자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스탠퍼드 근방에 있는 유치원에서 실험을 하나 해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4세 아이들,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5세, 6세쯤 되겠죠. 그런 아이들 상대로 해서 이제 어떤 실험자가 실험을 해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지금 마시멜로 하나가 있는데 아저씨가 좀 이따 올 거야. 근데 아저씨가 올 때까지 네가 이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따가 하나 더 줄게. 근데 먹어도 돼. 라고 하고 이제 자리를 비우는 거죠. 네. 그리고 한 20분 있다가 돌아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시멜로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라면 안 먹고 기다렸을 것 진짜 같아요. 나는 먹었을 것 같아. 4세니까 좀 4세니까. 먹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거의 한 70% 가량 아이들이 먹어요. 그렇지. 30%만 남았어요. 먹는 게 당연하죠, 뭐. 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마시멜로 참느냐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이제 스탠퍼드대 교육학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어난 실험인데 이게 이제 만족 지연력.
그러니까 얼마나 참을성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에 대한 실험들을 한 거예요. 교육학적인 입장에서는 30%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길래 이걸 참을 수 있느냐, 뭐 평소에 부모가 약속을 잘 지켰다, 뭐 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댔는데 그 이후에 이 실험에 대한 뭐 악유가 많아요. 뭐 이 아이들 자체가 스탠포드 근박이니까 부모들이 되게 지식인이고 뭐다, 뭐 샘플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 처음 70년대에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90년 후반에 들어와서 2차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되게 상징적이라서 되게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 2차 실험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70년대에 4살인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실험을 했잖아요. 네. 20년이 지나면 얘들이 어떻게 돼 있죠? 24살. 그렇죠. 대학생이 돼 있죠. 예. 대학생이 돼 있는데 얘들이 그러면 다 대입 시험을 봤을 거잖아요. 오, 그렇죠. 근데 이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과 안 먹은 아이들 사이에 SAT 점수, 한국으로 치면 수능 점수가 200점까지 차이가 나요. 기다린 애들이 높았죠. 아니, 먹은 애들이 머리 회전이 빨라져가지고. 아니 기다리는 애들이 높았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왠지. 하면서 마시멜로를 안 먹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수능을 잘 치려면.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 실험 결과가 밝혀지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책으로 많이 쓰여지고 한국에서도 번역되고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고 뭐 당의 차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그 참을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뭐 어떤 능력이 그렇죠. 예, 그래서 비결이 정확하게 보면 이 실험을 했던 유치원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근방에 대전에 있는 유성지구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좀 뭐 표본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그게 예. 악유가 되기도 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이게 성적이랑 어떻게 상관이 있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복잡한 개념이고 또 설명하기 힘든 교육학의 이론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심플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집의 아이들조차도 참지 못한다. 눈앞에 있는 그 유혹에 대해서 행동자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참게 하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보상. 그렇죠. 야, 역시 만재십니다. 수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되게 문제를 잘 푸세요. 지금 저를 악의 구렁텅이로 다 큰 어찌? 다 끊었지, 다. 툭툭.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현재가 갖고 있는 소비를 참게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금융시장에서 누군가 저축을 해서 돈을 빌려주게 하려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는 인간이 현재 소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미래 소비로 이연시켜주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자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돈의 값어치다, 가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빌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자가 높다라는 말은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어.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가 떨어지죠. 네. 돈이 많이 흔해졌으니까. 네. 값어치가 떨어지는. 값어치가 네. 떨어지는 거죠. 흔해지니까 돈을 빌리기가 쉽다. 쉬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돈의 시장에서의 형성된 가격이라고 하는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질문.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야.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야 돼요. 아, 올라야 네. 되나?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빌려요, 사람들이. 그럼? 그러니까 공급은 비슷해. 어차피 소득은 비슷하고 사람들이 경제학에서는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가 일정 부분 소비하던 패턴대로 소비하고 남는 게 저축으로 돼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공급은 비슷한데 소비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밥을 먹고 옷을 사고 하는 소비 패턴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소비들이 뭐냐 하면 투자예요. 내가 집을 사. 혹은 사람들이 남은 저축, 쟁여놓은 돈들을 쓰는 주체가 개인이면 집 같은 것들, 아주 큰 물건들을 살 때 돈을 빌리고 그리고 기업들도 기업이면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고 투자할 때, 공장을 짓고 뭘 할 때. 자,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돈을 쓰죠. 돈을 더, 그러니까 뭐 기껏해 옷을 더 사고 백을 더 사는 걸로는 그렇게까지 금리가 바뀌진 않는데 집 사고 뭐 그렇죠. 건물 짓고 네. 공장 짓고 하는 데는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더 많아지죠. 저축해서 대부 시장에, 자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그걸 필요로 하는, 갖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되죠? 올라가야죠. 올라가죠. 수요가 더 공급. 많아지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IMF 때는 그럼 금리가 지금처럼 제로 금리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금리가 제일 높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이게 대본 보시고 질문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죠. 진짜 너무 샷거다. 네, 아이러니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는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상승해요.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물건이 더 잘 팔리니까 물건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공급이 줄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는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상승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 금융시장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방금 얘기하신 것들. 대체로는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됐어. IMF나 뭐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아주 심각한 위기가 생기면 금리는 오히려 상승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간의 균형에 의해서 생겨요. 네. 근데 요 균형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금리에는 다르게 플러스가 하나 더 붙어요. 어떤? 뭐가 그게 뭐냐면 디폴트 리스크라고 해서 부도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게 높아진 거구나. 그렇죠. 땡땡전자, 땡땡 자동차의 채권 1,000만 원짜리랑 정말 우리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의 1,000만 원이랑 채권이 있어. 네. 그러면 어떤 채권에 투자하시겠어요? 여기. 그렇죠. 네. 큰 회사에 투자하지, 안정적인 네. 회사에. 그럼 이 작은 회사에 좀 불안한 회사의 채권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게. 이자를 더 많이 줘요. 네, 이자를. 네. 디폴트 리스크,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IMF 때는 어땠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상장사 채권들도 소화가 안 됐어요. 그렇지. 정말 내노라는 한보, 뭐 기아 같은, 대우 같은 굴지 회사들도 다 도산하니까 뭐 이건 채권 믿을 수 없어. S전자 채권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디폴트 리스크,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출 금리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딱 적재적소의 질문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나 대출 금리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채권으로 하나, 은행에서 하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 그럼 당연히 얘도 거의 비슷한 대체되니까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IMF 때 금리가 계속해서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했어. 그럼 실제로도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도산하는 회사나 개인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줄도산. 줄도산이 되니까 또 디폴트 리스크는 더 높아지니까 올라. 금리가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네 진짜로.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중간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은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한은도 있었죠. 금리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세요. 요새는 연준이 금리 올리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니까 시중금리가 같이 오릅니다 해서 마치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처럼 민간에서 금융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니까 그냥 따라 움직여져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공공 부분에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시중금리를 결정해 주는 거는 어쨌든 자금 시장에서의 민간의 역할들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최근에 다른 특별한 민간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의해서 금리들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원래는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다른 요인들이 잠잠해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게 그렇죠. 느껴진다. 중앙은행이 반드시 금리를 다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미국의 주택법을 얘기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네. 그린스펀이 미국의 2004년도, 5년도, 6년도 집값이 많이 상승하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려 15차례 금리를 인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중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1%대에서 4%대로 15번을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시중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미국은 금리가 안 올라요. 그린스펀이 글로벌 경제 마에스트로라고 칭찬까지 받고 칭송까지 받고 정말 대단한 경제학자다. 대단한 연준 의장이다. 그러니까 무려 16년 동안 연준 의장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던 연준 의장이 나와서 결국 한다는 말이 나도 모르겠다. 이거 수수께끼 같다. 라고 해서 아예 이 시대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아예 그렇게 칭하기도 해요. 그때 그 금리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는 박사님은 아세요? 아, 이제 저는 알죠. 뭐였어요?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중금리랑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비슷하게 동조화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받으나 채권을 발행하나 같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간과했던 건 뭐냐 하면 금리를 많이 높였어. 금리를 높이면 이게 같이 금리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이 어떻게 되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채권이 1,000만 원짜리야. 근데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3% 줘. 근데 시중의 금리가 10%야. 그럼 이 채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안 사죠. 이거 1,000만 원에 안 사겠죠. 네. 시중금리가 3%라면 얘는 1,000만 원에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얘는 얼마에 팔릴까요? 900몇만 원에 팔리겠지. 그렇지. 금리는 그래서 채권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맞아. 자, 그러면 연준 의장이 금리를 계속 높였어. 1%에서 4%로 높였어.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채권 금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채권 할인율은 금리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채권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 할인율이 높아진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려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채권 가격이 요 시기에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가 나요. 지금도 수출 많이 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되지만 이때만 해도 중국이 정말 이제 막 경제개발 시작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근데 그 수출한 걸 달러로 갖고 왔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걸 달러로 갖고 오지 않아요. 미국 재무성 채권으로 바꿔서 갖고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채권들을 계속 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소를 다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수수께끼가 아니라 원인이 있었군요. 그쵸. 네. 이제는 아마 비슷하게 연준이 혹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가 안 올라. 그 이유가 채권 시장이야. 그러면 이제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죠. 채권 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때는 그 부분이 좀 약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려운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 금리라는 게 그냥 대출 빌릴 때 내가 얼마를 이자를 더 내야 돼가 아니라 여기서 넘어서서 정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금리의 방향성만 좀 잘 읽어도 현명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금리라는 게 물가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실업률도 있고 GDP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금리는 이걸 다 아우러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그 통제에 맞춰서 금리들이 변동이 돼서 금리는 마치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재부가 물가 잡겠다고 맨날 최근에 맨날 이슈하고 막 라면값 뭐 이런 거 하지만 결국 물가는 기재부의 영향도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다른 시장에서의 변수들이 결정이 되지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부에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저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바뀌게 되면 금리는 연준의 정책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의도와는 달리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의도와 달리 움직일 때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네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금리는 단순히 중앙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죠. 네. 저 이번에 하와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죠. 햄버거 먹었다가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환율이 올라면 외국 여행 가면 힘들어요. 그래도 해외여행 갈 때는 환율이 더 민감해지시죠. 해외 출장을 보내준다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가시고 싶어요? 자,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가도 돼? 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금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주 또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읽으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늘 이코스토리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